자, 오늘은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면이 좀 필요하겠죠? 네, 도면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면 A4, A3, B5, B4 요 4개 용지가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네. 어느 게 설계 용지일까요? B로 시작하는 걸까요? 아니면 A로 시작하는 걸까요? 네. 설계 용지는 A로 시작하는 용지가 설계 용지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는 건 바로 이 A로 시작하는 종이를 끄집어내 놓고 그리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B로 시작하는 용지는 뭘까요? 인쇄 용지요. 인쇄 출판할 때 쓰는 신문이나 혹은 이제 잡지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는 소설책이나 뭐 수필집이나 시집이나 이런 것들을 출판할 때 쓰는 출판에 관련된 용지고, 우리는 A로 시작하는 용지를 써야 합니다. 적어도 A0부터 A4까지는 종이 사이즈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일 큰 건 A0고요. 그 다음 A1, A2, A3, A4. 물론 A5도 있긴 한데 A5는 설계 용지를 쓰지 않습니다. 자,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로죠? 다 이렇게 가로로 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이렇게 설계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A4만 이걸 허용합니다. A4만 세로를 허용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놓고 설계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빌딩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빌딩이 이만큼 길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설계하는 거하고 이렇게 놓고 설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잘 보일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놓고 설계하는 게 제일 잘 보이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만 예외 규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A0와 A1의 크기는 딱 2분의 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요. A0를 이렇게 절반 접으면 이게 A1이 되는 겁니다. A1을 절반 접으면 A2가 되고요. A2를 절반 접으면 A3가 되고요. A3 절반 접으면 A4가 됩니다. 자,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자,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A0 사이즈가 11899 곱하기 841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있죠. 절반 접어야죠. 그럼 누가 더 기나요? 세로가 더 길어졌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A0의 뒤에 있던 숫자죠. 여기는요. A0의 앞에 있는 숫자를 2분의 1 한 겁니다. 그러니까 A1은 841에 594가 됩니다. 다시 절반 접으라 그랬죠. 594에 나누기 420. 420에 297. 297에 210.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구구단처럼. 자,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얘입니다. 이 사이즈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물론 이 사이즈도 많이 써요.
자, 편하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편하게 외우는 방법. 얘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로요. 841-1189. 외우기 쉬워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분의 전화번호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841-1189라고 외우시고 쓸 때는 1189 곱하기 841이라고 쓰시면 되죠. 예전에는 A2를 썼습니다. 요즘은 A3 써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로터라는 장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린터는요? 프린터 못 들어본 사람은 없죠, 그죠? 프린터는 소형입니다. 얘는 소형이에요. 플로터가 대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일반적으로 프린터는 A3까지밖에 출력하지 못해요. 근데 플로터는 A3 이상 A0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용지 공급장치만 있으면 미터 단위로도 출력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플로터예요. 예전에는 프린터가 비쌌어요. 그래서 A4 나오는데 한 20만원, 30만원 했었어요. 프린터가. 그래서 플로터를 썼습니다. 그 당시엔 물론 이제 플로터도 비쌌고. 근데 90년대 중반, 후반 들어가면서 프린터가 엄청 싸졌어요. A3 되는 거 프린터가 지금 한 15만원이면 사죠. A3 잉크젯. 저희 집에 칼라 레이저가 있거든요. 15만원 주고 샀어요. A4 나오는 거. 엄청 싸진 거죠. 근데 플로터가 금액이 얼마나 비싸냐면 정말로 내가 새 걸 하나 사겠다. 플로터 새 거 사겠다. 여기다 그랜저 하나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크지도 않아요. 플로터 이만해요. 요만해요. 근데 금액은 그랜저 한 대 값이에요. 엄청 비싸요. 근데 중고로 사도 중고 아반떼? 아니, 네, 그 정도 어디? 그 정도 어디 해요? 아반떼 정도 어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A3 나오는데 잉크젯 A3 나오네? 15만원 밖에 안 해? 에이씨, 그럼 플로터 안 써.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그래서 요즘은 프린터를 써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복사기가 발달을 해요. 복사기가 네트워크로 들어가죠. 네트워크로 바로 출력하면서 속도도 빠르죠. 잉크젯은 잉크가 번져요. 근데 복사기는 어때요? 번지진 않잖아요. 번지지도 않고 메모리가 크다 보니까 내가 인쇄 누르면 조금 있다 윙 굴고 나와버리잖아요. 출력하는 속도도 심지어 빨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A3 되는 복사기를 다 씁니다. 저도 A3 복사기 썼어요. 지금도 여기 앉아가지고 A3 복사기에다가 출력 걸어요. 저 4층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A3 써요. 여러분들도 아마 A3, A2를 기본으로 쓰실 거고요. 오토캐드도 A3가 기본 리밋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선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면 축척이에요. 척도라고 합니다. 도면 척도 구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제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설계를 하나 해달라고, 인테리어 설계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실측을 합니다. 실측을 했더니 사이즈가 만에 8000mm가 나왔습니다. 얘를 A3에다가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게 그려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내용입니다. 보통 일단 도면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척도를 나중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척도를 미리 계산해 놓고 그리고 쓰는 게 옳아요. 자, 척도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척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현척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축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척, 현척, 축척이에요. 배척은 실물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보다 도면이 큰 경우, 도면을 크게 표현한 거, 이걸 배척이라고 합니다. 현척은 실물과 도면의 크기가 같은 것, 이걸 현척이라고 합니다. 축척은 실물이 너무 큰 거예요. 도면에 작게 그린 것, 작게 표현한 것, 이게 축척입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경이나 휴대폰 부품 같은 거 어떤가요? 너무 작죠? 그거 1대1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크게 키워놓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나 이런 건 어때요? 너무 크죠? 그러니까 거꾸로 줄여서 표현합니다. 우리 이렇게 써요. 도면의 길이 대 실물의 길이, 이렇게 해요. 도면의 길이 대 실물의 길이, 이렇게 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게 도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실물.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배척 같은 경우는 도면이 더 커요. 이런 식으로요. 도면의 4mm가 실물의 1mm입니다. 그걸 4배 키운 거죠. 현척은 1대 1인 거죠. 도면을 그대로 들어다가 딱 갖다 놨더니 실물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게 이제 현척이라고 하고, 축척은 이렇게 쓰는 거죠. 도면의 1mm가 실제 길이의 10mm, 실제 10mm가 도면의 1mm로 표현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면의 길이 대 실물의 길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도면 대 실물입니다. 실물 대 도면이 아니고 도면 대 실물입니다. 종이 대 실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만한 사이즈를 A3에다가 그릴 겁니다. 당연히 작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A3는 420에 297입니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척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축척이 나오겠네요. 그죠?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될까요? 이제 멍해지는 거죠. 저걸 배워봤어야 알죠. 저는 공고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공고 나오고 전문대 나왔어요. 똑같은 동일 계열이에요. 자그마치 설계를 5년이나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입사하고 났더니 이걸 안 배운 거예요. 척도 구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멍한 거죠. 이거 얼만데? 어떻게 배웠냐면 나중에 이거 많이 그리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배웠어요. 많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이거 대략 얼마야? 이거 대략 얼마야? 이렇게 알게 될 거야 라고 배웠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 지나서 보니까 그분들도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물을 2배 하세요. 실물을 곱하기 2 한 다음에 종이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축척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실물을 2배 합니다. 그리고 종이로 나누세요. 자, 2배 하는 이유는 여백이 좀 필요합니다. 도면에 여백이 조금 필요해요. 1.5배나 2.5배나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는 경험치입니다. 경험을 해봤더니 많이 그려봤더니 한 2배 정도 하는 게 정말 저스트하게 아주 딱 맞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2입니다. 이걸 경험치라고 해요. 많이 해봤더니 알게 된 숫자. 그렇다고 저 일을 제가 알아서 했을까요? 아니요. 제 선배도 제 선배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선배는 알아서 배웠을까요? 아니요. 그 위에 선배한테 배웠거든요. 이런 걸 경험치라고 해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 선배가 경험해서 나한테 알려준 거. 그리고 이런 걸 경험치라고 해요. 도면에 치수가 들어가야 돼요. 표제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요. 곱하기 2 나누기 420. 이고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계산해 보죠. 네, 47 나오네요. (53) 나오네요. 서로 다르겠죠, 당연히. 서로 위아래가 다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느 하나는 기준 삼고 어느 하나는 버려야 되겠죠. 그죠? 네, 작은 건 버리고 큰 걸로 기준 삼습니다. 얘는 버립니다. 작은 숫자 버림. 큰.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큰 숫자는 도면 밖으로 나가요. 도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축적이 1대 53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1대 53이라는 축척은 안 써요.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 1대 50이나 1대 60을 씁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축척은 1대 50이나 1대 60이에요. 이제 설계자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53이니까 우리가 여백까지 넣었으니까 50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여백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60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설계자의 재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저는 60 쓸 것 같아요. 약간 여백을 조금 더 주는 거죠. 그 2배 준 게 아주 딱 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백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도면은 A3 기준 1대 60으로 그리면 맞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죠. 15,000 곱하기 얼마 가져올까요? 12,000. A2 아니다. 그냥 A3로 가죠. A3일 때 축척이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15,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71이죠? 80이네요. 80.8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90? 100? 1대 100? 1대 80? 이제 여기서부터 설계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0.8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땐 1대 80. 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은 얼마일까요? 뭐뭐뭐 있을까요? 아이고, 1대 80이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쓸까요? 어떤 건 안 쓰고 어떤 건 쓰고. 자, 보세요. 쓰지 마시고 이렇게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써요. 자, 제 손에 있는 게 이게 스케일자예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가 이 눈금이 1대1이고 여기가 1대2, 1대3, 1대4, 1대5, 1대6입니다. 얘가 1대6까지 밖에 없어요. 1, 2, 3, 4, 5, 6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7이나 8을 쓰면 얘가 삼각이 아니고 사각이 되겠죠.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을 쓰면 얘가 오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건 1, 2, 3, 4, 5, 6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1대 80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질문, 1대 80이나 1대 90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암산할 수 있잖아요. 암산하기 쉬운 건 씁니다. 이렇게요.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써요. 7은 암산할 수가 없잖아요. 70은 암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각도 그러니까 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 7은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25. 그 다음에 120 혹은 150, 그 다음에 250 이런 정도 써요. 지금 제가 가르쳐 놓은 것들 있죠?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1대 80입니다. 그럼 60으로 가든지 아니면 100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60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100으로 가면 너무 작은 거예요. 여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판단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예 어쩔 수 없네, 그냥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대 80이나 1대 90을 써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판단이 안 들어요. 아, 1대 80 써야 되나 90 써야 되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 팀장님한테 가는 거죠. 팀장님 이거 80 써야 돼요, 90 써야 돼요? 그럼 이제 팀장이 보고 판단해 주시겠죠. 항상 보고할 때는 아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종이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여서 그려야 됩니다. 캐드는요, 우리가 캐드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줄여서 그려야 되나요? 아닌 거죠. 캐드로 그릴 땐 거꾸로 됩니다. 여기다 그릴 때는, 종이에다 그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가 한계가 있으니까, 종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여서 그리는 거예요. 캐드로 그릴 때는요, 무조건 다 1대1로 그립니다. 누가 늘어나냐면 종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종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종이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거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렉탱 사각형 그리기예요. 골뱅이 15,000 콤마 12,000 맞죠? 네. 주몰. 네, 지금 그렸던 사각형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렉탱글 420 콤마 297 옵셋 10mm. 자, 안쪽에 10mm 넣었죠? 이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선을 10mm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스케일 80배 주몰 이동하기. 뭐가 커졌나요? 얘를 키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종이 영역을 쓸 이 테두리를 키운 겁니다. 그럼 나중에 출력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1대 80으로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할 때 여기 축척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종에 딱 맞게 축척에 맞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종이에다 그릴 땐 괜찮아요. 종이에다 그릴 때는 당연히 그거 의당 그렇게 그리는 거니까 당연히 괜찮은데 캐드로 들어오면 다들 헷갈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려냐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줄여요? 어떻게 줄여서 그려야 돼요? 15,000원이잖아요. 15,000원인데 80분의 1로 줄이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누굴 키워요? 종이가 될 얘를 키우는 겁니다. 얘를 80배 키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설계가 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물을 그리는 것, 물체를 그리는 것, 대상체를 그리는 게 편해야 돼요. 이걸 1대1로 그려야지 됩니다.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1대1로 그려야 계산하기 편한 거죠. 도면 테두리요. 그냥 지금 봤듯이 스케일로 키우면 돼요. 나중에 문자요. 스케일로 키우면 됩니다. 치수요. 스케일로 키우면 돼요. 다 나머지는 스케일로 키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가야 할 사물, 우리가 그려야 될 설계의 대상체는 1대1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테두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두리선은 A0, A1은 20m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0mm예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더라도 종이가 정확하게 90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이 이만큼 쌓아놓고요. 이만큼 쌓아놓고 위에서 칼날로 이렇게 쭉 커팅해요. 여기 딱 누르고서 기계로 누르고 쭉 커팅해 옵니다.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더 했겠죠. 자로 테두리 선을 90도 딱 맞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쪽에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테두리 선의 여백이 이웃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프린터나 플로터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를 보내면 이렇게 종이를 물고서 이송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출력할 수 없는 여백이 생겨요. 그걸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두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테두리 선은 A0, A1은 20mm, 나머지는 10mm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본할 때가 있습니다. 재본. 지금 이제 이게 출석부인데 이게 재본돼 있는 거예요. 재본돼 있죠? 여기 재본돼 있죠? 철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재본할 때 도면도 마찬가지. A0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해서 절반 딱 접어 놓습니다. 이렇게 재본을 해야 돼요. 도면을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인더에다 꽂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재본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재본할 때 왼쪽을 25mm 줍니다. 왼쪽을 25mm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재본할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렉탱글 420,297 이건 안 배웠으니까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옵셋 10mm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테두리 선 들어가는 거고, 자 25mm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 방향으로 15mm 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왼쪽이 조금 더 넓어졌죠? 이게 재본할 여백입니다. 책으로 만들 때도 여기다 이제 왼쪽에다 본드칠을 해야죠. 그리고 딱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25mm가 필요한 겁니다. 재본 여백은 25mm. 이건 KS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반드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설계자라면, 적어도 캐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컬러, 라인 타입,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공부할 겁니다. 요 내용들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거예요. 자, 먼저 컬러입니다. 선에 색상을 부여하는 명령어. 선의 모양을 부여하는 명령어. 얘는 선 종류 축척이라고 합니다. 선 종류 축척이라고 해요. 영어로 line, type, scale. 축척이 바뀌면 선의 모양의 크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비로소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는 준비가 끝납니다. 컬러, 선에 색상을 부여합니다.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LT 스케일, 라인 타입의 축척을 지정해줍니다. 선 모양의 크기를 조정해주는 명령어가 LT 스케일입니다. 체인지, CHPROP,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더하기 1을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1을 동시에 누르면 속성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티스, 속성을 일치하게. 그 다음 레이어, 도면층입니다. 컬러 명령어입니다. 컬러는 선을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의 선에다가 색상을 부여하는 명령어입니다. 도면에 전부 다 흰색으로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도면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별을 못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색상을 부여하는 겁니다. 색상을 부여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식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네들을 알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먼저 빛의 삼원색 들어보셨죠? 자, 들어보셨죠?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자, 아무거나 하나씩 불러보시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빛의 삼원색. 옐로우. 네, 옐로우. 네, 또. 오, 맞아요. 레드. 네. 네. 블루. 네. 또 뭐가 있냐면 그린. 그 다음에 사이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색의 삼원색이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첫머리 글자 딴 거예요. 빛의 삼원색은 그래서 RGB 컬러라고 합니다. 색의 삼원색은요 CMY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붙냐면 K가 하나 더 붙어요. 맞아요, 블랙입니다. 블랙의 B를 누가 쓴 거예요? 블루가 가져간 거죠. 색의 삼원색은요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으로는 100% 검정색이 나오는데 색의 삼원색으로는 100% 검정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열어보셨죠? 거기에 아니면 뭐 저기 칼라 레이저 열어보시면 토너가 4개 들어있을 거예요. 잉크가 4개 들어있을 겁니다. 물론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 2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칼라, 하나는 검정색. 근데 그 칼라 카트리지도 잉크가 3개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블랙 이렇게 4개입니다. 인쇄할 때 쓸 땐 그 인쇄 기기가 옐로우, 사이안, 블루 아니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렇게 돼요. 자, 뭐 레드는 빨간색이고 그린은 초록색이고 블루는 파란색인 거 알아요. 옐로우도 노란색인 거 압니다. 그럼 사이안은 무슨 색일까요? 대략 하늘색이요. 마젠타는요?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젠타 그러면 다들 보라색이라고 하는데 보라색이 아니에요. 보라색은 퍼플이라고 있고 마젠타는 빨강에 가까운 그 선홍색, 밝은 색입니다. 빨강에 가까운 좀 더 밝은 계통의 색상이 마젠타예요. 자,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보시면 지그재그로 써놨죠? 네, 프랑스에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술 교수님이라고 해요. 미술학과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니까 당연히 화가이기도 했겠죠. 이 사람이 색상을 정리했답니다. 빨간색 랜턴하고 초록색 랜턴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이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을 섞었더니 어떤 색이 되더라? 노란색이 되더라. 그린하고 블루하고 색을 더했더니 사이안이 나오더라. 블루하고 레드하고 더했더니 색이 마젠타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색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엔 다시 또 레드 그린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원이요. 색상환.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다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각도로 표시돼요. 그래서 레드가 0도, 그린이 120도, 블루가 240도, 그렇죠. 옐로우가 60도, 사이안이 180도, 마젠타가 300도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색상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 휴값입니다. 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휴값이라고 해요. 캐드에서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캐드도 똑같이 이걸 적용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포토샵이나 맥스나 스케치업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나온 색상 체계가 다 휴값을 이용해서 색상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칼라라고 써보시면 돼요. 칼라. 그러면 자, 똑같이 나오죠.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색상이. 이 중에 얘가 1번 색이에요. 인덱스 컬러에서 색의 번호 나오는 거 보이시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누구냐면 여기가 10번이에요. 즉 이 사각형이 짝수입니다. 왼쪽이 번호가 작고 오른쪽이 번호가 높아요. 이 아래쪽은 홀수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0, 51, 52, 53, 54, 55번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논리 컬러가 2개 존재합니다. 바이 레이어하고 바이 블록하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때 인덱스 컬러가 있고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전통적으로 인덱스 컬러를 우선으로 씁니다. 인덱스 컬러라고 하는 건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인덱스가 색인이라고 해요. 한자로. 그냥 우리나라 목차라는 말도 있어요. 목차도 한자죠. 순서란 뜻이에요. 색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하나씩 다 색의 번호를 넣어놓은 것. 이걸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1번 색상은 뭐, 2번 색상은 뭐, 3번 색상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입니다. 마지막 7번이 화이트예요. 7번 색상이 화이트와 블랙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화면의 바탕색이 검정색이면 7번은 화이트예요. 근데 바탕화면이 흰색이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7번은 블랙 앤 화이트예요. 바탕색에 따라서 서로 대비되는 색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덱스 컬러라고 하는 건 1번부터 정확하게는 0번부터 255번까지 색상의 번호를 매겨놓고 번호마다 이제 우리가 번호를 지정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 컬러에 여기다가 번호를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7개요. 이 7개가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컬러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 스탠다드 컬러는 번호도 있지만 이름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레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빨갛게 그려집니다. 컬러 여기다가 옐로우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후는 다 노랗게 그려져요. 다시 컬러 제가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기계 쪽에서 하고 건축 쪽에서 쓰는 게 조금 다르겠죠? 보통 이제 두 개 다 공통으로 중심선은 빨간색을 씁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빨간색을 써요.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 은선은 노란색을 씁니다. 그리고 실선은 그린을 씁니다. 치수선이나 해칭선은 빨간색을 써요. 다 빨간색 씁니다. 그러니까 기계 쪽에서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레드, 옐로우, 그린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씁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을 기본으로 해서 쓰고 건축 같은 경우는 5개 색상 그대로 써요. 똑같이 중심선은 레드입니다. 그런데 단면선은 옐로우, 그 다음에 인면선 화이트, 마감선 블루, 그 다음에 가구, 문자 이런 건 그린 이렇게 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문자를 사이안으로 씁니다. 조금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색은 중심선, 은선, 외형선 이렇게 3개입니다. 순서대로 1, 2, 3번이에요. 색 번호대로 그대로 1, 2, 3번 그대로 갑니다. 건축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 단면선, 그 다음 인면선, 그 다음 마감이나 치수, 문자 이렇게 가요. 치수 같은 경우 똑같아요. 레드 씁니다. 물론 이제 화이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제 다양하게 쓰긴 합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같은 경우는요, 색이 진인 명도를 씁니다. 명도 값을 활용해요. 자, 명도라는 게 뭐냐면은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정도를 명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밤에 길거리에 나가면 눈에 잘 띄나요? 잘 안 띄죠. 근데 반대로 노란색이나 흰색 옷을 입고 밤에 길거리에 나가면 눈에 잘 띄죠. 왜냐면 노란색이나 흰색은 명도가 높은 거예요. 반대로 파란색이나 검정색은 어떻게 돼요? 명도가 낮아요. 자, 명도를 쓰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명도가 높은 색은 선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은 색은 선이 가늘게 보여요. 명도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검정색 옷을 자꾸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더 날씬해 보이거든요. 흰색 옷이나 혹은 명도가 높은 옷을 입으면 조금 더 뚱뚱해 보여요. 저도 자꾸 가리는 이유가, 검정색 옷을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검정색 옷을 입으면 좀 덜 나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가 높은 색은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돌출돼 보입니다. 그리고 명도가 낮은 건 속으로 들어가 보여요. 높이 차이를 명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볼 때 높이 차이가 보여요. 명도 때문에. 마치 평면 도면이 입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명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명도 값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그냥 1, 2, 3번입니다. 많이 쓰는 선의 중요도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매겨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쪽,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명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레이어 어떻게 쓰나요? 색상 어떻게 쓰나요? 이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레이어 이제 색상 이런 거 써.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중심선, 외형선, 은선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건축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외형선 대신에 단면선과 인면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이렇게 이미 이제 부여된 색상들이 있잖아요. 이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체인지 명령어들입니다. 체인지나 CHPROP나 혹은 컨트롤 1키나. 자, 컨트롤 1키 한번 볼까요? 컨트롤 숫자 1을 눌러보세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색상이 나와요. 자,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색상 바꿉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서 빼서 ESC 키 누르시면 돼요. 선택합니다. 색상 바꿉니다. 마우스 빼고 ESC 키. 얘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중심선의 위치, 반지름의 위치 등이 나와요. 반지름 80. 반지름도 바뀌죠. 거의 대부분의 속성은 여기서 다 수정합니다. 여기서 다 수정해요. 선택하고 반지름 50. 수정 들어가죠. 얘가 사용 용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꾸는 방법 또 다른 거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뀌었나요? 선택하고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ESC 키. 그러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매치 프로퍼틱스. 매치가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프로퍼틱스는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속성 일치시키기. 자, 매치 프로퍼틱스 누르면 이렇게 떠요.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원본. 누르면 데스티네이션 오브젝트를 물어봅니다. 바뀌나요? 다시 볼까요? 원본 선택하고 엔터 안 쳐도 돼요.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차나 지하철 타면
그런 거 나와요. 이 열차의 목적지는 어디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목적지예요. 종착이라 뜻입니다. 즉 내가 선택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어디다 줄 거냐 이거죠. 선택하면 이렇게 속성 바꾸기가 금방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중심선은 보통 빨간색을 쓰니까 빨간색을 쓰고 라인 그리고 선을 길게 다시 길게 그 다음 노란색으로 외형을 표시하죠. 서클 교차점에 반지름 7인 원 옵셋 7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이렇게 같게 하고요. 옵셋 20 서클 7 그럼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 선이 왼쪽으로 77 옵셋 77 바로 여기다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 10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지워도 되고요. 옵셋 32 이 선이 오른쪽으로 다시 옵셋 35 이렇게 그 다음 옵셋 15 아니다 옵셋 61 여기서 이렇게 61 서클 반지름 1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고요. 다시 트림으로 다시 트림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 옵셋 15 여기 서클 반지름 12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서클 반지름 20 여기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트림. 자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와야 돼요. 요 끝에 5mm 짜리 반지름 5짜리가 들어오는데 여기 10mm 떨어졌습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이렇게 여기에 반지름 5짜리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다시 트림 이렇게 생겼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인 역시 또 길게 그려야 되겠죠? 자 빨간색이네요. 중심선이니까 일단 빨간색. 다시 라인 옵셋 55 그 다음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15 여기도 반지름 15 여기는 반지름 8 여기는 지름이 8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4가 되겠죠. 자 이럴 때 라인은 굳이 탄젠트에서 안 해도 돼요.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그 다음 라인 얘를 60도로 30도로 바꾸겠습니다. 60도 방향으로 선을 쭉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0도가 더 가야 돼요. 100도입니다. 그러니까 10도로 바꾸겠습니다. 라인 여기가 90도인데 100도겠죠. 이렇게 서클 반지름 60. 자, 얘는 중심선이고요. 바로 여기에다가 반지름 5짜리 하나, 둘, 이번엔 10짜리 하나, 둘. 뭐가 삐뚤어졌네. 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선을 옵셋하는 건 거리가 떨어지지만 원을 옵셋하는 건 뭐가 바뀌어요? 반지름이 바뀌어요. 얘가 반지름 5고 얘가 반지름 10이에요. 5mm 차이 나죠? 옵셋 5mm.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이렇게 되네요. 익스텐드 여기까지 쭉 연장하면 돼요. 얘는 적당히 끊으시면 되겠죠. 트림 삭제하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이렇게 이 선에 접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선 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두 개의 과제문은 똑같아요. 그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각도가 없어요. 각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개수로 파악해야 됩니다. 6개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각각 60도씩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 그러니까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60도인 거예요. 여기도 60도. 그러면 여기는 120도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없더라도 각도가 안 나오더라도 전체 수령을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려볼게요. 자, X라인, X라인이란다. 라인, 다시 라인. 둘 다 빨간색이겠죠? 자, 서클 반지름 20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라인 각도를 30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하나, 그 다음 150도 방향으로, 그 다음 210도, 330도. 서클 반지름 3.5. 자, 서클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그러면 다 만들어졌네요. 자, 먼저 라인
그 다음에 다시 라인. 근데 얘가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15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 서클을 그리시면 돼요. 서클 먼저 이 안쪽에 있는 것부터 그립니다. 반지름 11.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키홈이라고 부릅니다. 키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전달할 때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이 안쪽을 이 안쪽에 축을 넣어서 같이 돌리게 돼요. 그러면 돌아가는데 미끄럼이 발생해요. 이 안쪽에서 미끄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양쪽을 위아래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돌리면 얘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요. 이런 걸 영어로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라고요, 키. 열쇠 구멍. 자,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라인 이렇게요. 옵셋 26. 그 다음에 요 폭이 6mm입니다. 옵셋 3. 이렇게요. 그러면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나머지 얘네들은 지우면 돼요. 이레이즈. 서클. 그 다음 19.5. 다시 서클 25. 매치 프로퍼틱스. 얘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95. 자, 선 연장함. 자, 옵셋 3mm. 여기까지 선을 연장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진 다 트림으로 자릅니다. 이렇게요. 얘는 이레이즈. 그러면 딱 중심선이 보기 좋게 정렬이 됐죠. 기계 쪽에서는요, 이 중심선이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물체보다 약 3mm 더 길게 그려요. 자,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7mm. 이렇게요. 6개를 그립니다. 그 다음 옵셋 7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러면 이 선들을 기준으로 엔터. 이 안쪽을 다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옵셋 5mm. 그러면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 선들은 삭제. 그리고 다시 트림으로 이렇게요. 다시 또 트림으로 트림할 게 많죠. 자,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접점이 아니에요.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을 그리랍니다. 자, 이게 저는 손으로 설계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여기서 22짜리 원을 그립니다.
여기서 22짜리 원을 그려요. 교차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교차점에서 그리면 이렇게 통과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중심이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까지 22이고 여기까지 22란 얘기죠. 원을 그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 원이 전부 다 22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을 그리면 전부 다 22 떨어진 거죠. 바로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서클 22, 서클 22. 여기 교차점 보이시죠? 네, 여기서 22. 트림. 맞나요? 네, 이게 이제 옛날 방식. 어떤 거 쓰시냐면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아크가 있어요. 시작 끝 반지름이요. 찾으셨나요? 자, 보세요. 시작 끝 반지름 22 엔터. 되죠? 근데 얘를 그릴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어디를 시작점으로 잡을까요? 여기로 시작점을 잡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되시나요? 시작점,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스타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자, 확인. 시작점 여기죠? 끝나는 점 여기죠? 그 다음에 반지름 22 엔터. 다시 봅니다.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반지름 22. 맞나요? 네. 어렵잖아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면 돼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면 돼요. 오른손이 이 손가락 말리는 방향이 있죠? 네. 얘가 반시계 방향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시작, 끝, 22 엔터. 시작, 끝, 22 엔터. 시작, 끝, 22 엔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